반갑습니다. 저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서 있는 박운태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40년 정도를 항공운항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해와서 이 가덕도 신공항이 항공운항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대형 해상공항이라고 좀 붙인 것은 지금 울릉도 공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공항은 조그만 공항이 아니라 대형 해상공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형 해상공항 발전적 방향,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어떻게 보면 허브공항이 되려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마도 동네공항, 지역공항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년 정도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 대형 공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만이 아까 1세션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목표, 여기에서 하고 있는 물류에 대한 목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 공항을 좀 만들고 싶어서 두 가지 추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좀 들어가기를 위해서 신공항 건설 관련 주장들, 그리고 활주로 건설 추진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죠. 사타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좀 하고요. 그리고 발전 방향으로 그렇게 제언을 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 공항 건설 추진안 추가 제언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계속 이제 부산시에서 이렇게 냈던 안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육상에 걸친 공항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가덕도 사타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타에서는 섬을 하나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부산시에서 했었던 그 부산시 안에 불가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가 부동치마가 있다. 그러니까 육상에 걸쳐 있고 바다에 하기 때문에 침하량이 달라서 부동치마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가덕수로로 대형 선박이 대략 70m 높이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소 장역할 수 있다. 세 번째가 거가대교 어떤 탑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 그림으로 이제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동네 공항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 하나였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활주로 배치, 그리고 활주로 길이,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활주로 배치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타에서는 처음에 남북 방향으로 3개 A, B, C 안을 냈고요. 그리고 동서 방향으로 이착륙을 하는 2개 D, E 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활주로 방향이 조금 이제 나중에 바뀌는데요. 그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안을 한번 초기에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검토했던 안에다가 살짝 좀 보완을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에 있는 그 대형 선박의 높이를 고려하고 또 거가대교의 탑을 고려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점으로 높은 계획고, 그러니까 40m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계획고가 있다는 단점 외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활주로 이용률, 그러니까 방향이죠. 바람에 따라서 정풍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20 몇 년간을 사실은 조종사로 했기 때문에 비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형 장애물,
철새, 도래지들은 어떤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동서 방향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저도 이제 김해 비행장에서 한 5년 정도 비행을 했는데요. 그쪽에 있는 김해 비행장, 또 진해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역에 대한 그리고 다른 비행장과의 어떤 중첩성 그런 것들이 양호하다라는 게 있고요. 또 지자체 검탄의 어떤 거가대교 말씀드렸듯이 40m를 높였기 때문에 주탑이라든가 그 배들이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소시킨다. 그러한 장점으로 이렇게 두어서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이제 높은 계획고 필드 엘리베이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높이를 이제 그 40m로 맞췄다라는 게 이게 단점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 분석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40m 그대로 뒀습니다. 활주로 방향은 한 10도 정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제로 투에잇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항공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제로 투에잇으로 해서 풍국률을 가장 최적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맞췄습니다. 비용은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12.73조 원 정도로 해서 뒤에 나오면 13.5조 정도가 됩니다. 이하는 그것보다는 더 저렴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하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섬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경계선이 해상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호환공사 연장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경제성이 낮다. 그리고 정박지 시설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섬에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단점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초기에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활주로 방향을 대폭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제로 투에잇으로 아까 D안과 마찬가지로 최적화를 똑같이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기는 이착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착륙을 할 때 측풍이 불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풍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풍국률을 이제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사업비가 이제 13.51조 원이네요. 이렇게 이제 평가 당시에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동 치마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 부산시 안에서 했던 그 부동 치마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나타나는 거죠. 해서 육지에 걸린 부분 그리고 바다에 하는 부분 요것들에 대해서 부동 치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안이 좀 유리하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방안이 다시 또 나옵니다. 비용은 많은데 이안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선정의 이제 내용을 보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이안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D안에서는 부동 치마가 있는 문제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봐서는 이안으로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안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에 가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활주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풍국률,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요, 거제 지역, 그리고 김해 지역에 대한 바람 방향을 이제 조사한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길이가 좀 길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남동에서부터 북서 방향으로 바람이 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김해 비행장에서 비행을 했는데 5년 정도 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접근을 할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봄, 5월에서 한 6월 정도가 되면요, 바람이 갑자기 부산은 김해 비행장은 남풍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 비행장 북쪽에는 천태산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단초, 이 사업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중국 항공이 들어와서 서클링 어프로치,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접근을 했다가 시계뱅으로 전환해서 서클링 어프로치라는 걸로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리는 접근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다가 중국 항공기가
서클링 업체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나서 모두 다 사망한 사건을 여러분들도 좀 아실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이 바람 방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하게 되면 활주로가 원제로 투웨이스로 뒀다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 저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활주로 길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활주로 길이를 여기를 3,500m로 지금 사타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40m 남겨놓고. 그러한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때문에 뒤에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활주로는 상승을 해서 활주로 끝을 통과할 때 안전 고도 이상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FA나 그런 곳에서는 35피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반드시 길이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인천공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활주로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4,000m짜리입니다. 3개는 3,750m짜리입니다. 이러한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봐서도 활주로 길이는 꼭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FA에서 나와 있는 비행 절차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 절차 기준에 따라서 보통 활주로를 설계를 하고요. 또 비행 절차를 설계를 합니다. 이 절차가 설계된 걸 가지고 인스트루먼트 플라잉 핸드북이라고 하는 조종사들이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인스트루먼트 프로시저 핸드북을 보면 출발에 필요한 장애물 높이는 활주로 끝 최소 35피트 이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활주로 끝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400피트 이상에서 일선회를 항공기가 안정된 상태로 해야 되고 또 항공기는 상승률을 200피트 per minute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활주로 길이는 늘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주장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주로 확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활주로 확장을 사타에서 살펴보면요. 주변 시설과의 접촉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 요소 유무로 활주로 확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결론 도출 과정에서는 흙이 많이 필요하다. 토공량 상승 비율로 상대 비교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간사이 공항이나 홍콩의 챈라쿠 공항이나 그런 공항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활주로를 이용하는 어떤 그 항공기의 대수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선정안의 그림이 이렇게 지금 사타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섬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게 토목 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간을 단축을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15m를 이제 되는 것들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제 조종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때문에 뒤에서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3,500m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또 요즘은 화두가 되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바다의 높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또 거리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항공기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온도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항공기는 계속 이게 양력을 받아야 되는데 양력을 못 받는 거죠. 때문에 대략 이 계산을 해보면 6도 정도가 상승을 하는데요. 인천공항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비해서 가덕도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은 6도 정도가 이상이 될 건데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최소 3,801m 정도가 되네요. 이러한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500m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도 내려야 되고요. 화물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도 아주 막대해질 겁니다. 때문에 활주로 방향, 길이에 대해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활주로 배치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부산시 안에서는 굉장히 서쪽으로 좀 활주로를 그 가덕도의 그 중간에 이렇게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타 안에서는 섬을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완전히 빼가지고 그렇게 이제 냈죠. 그런데 저는 부동치마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활주로 그러니까 끝을 섬의 왼쪽으로 대략 한 700~800m 정도로 왼쪽으로 옮기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붙여가지고 활주로를 건설하면 된다. 대신 거가대교를 있는 탑 그리고 그 배들이 지나다니는 그 장애물을 통과를 시키려면 25m 정도로 상승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조종사 입장에서도 활주로로 그 야간에 밤에 접근을 하는데 그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킬 수 있고 안전하게 착륙을 시킬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그 계획과도 올림으로 해서 공사도 좀 단축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에 제일 앞에 있는 그림에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요. 그러한 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활주로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확장성을 어떤 이 공간적 제약 요소 그리고 토공량의 어떤 상대 비율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공항들, 다른 간사이 공항이라든가 첵라크 공항이나 그런 데를 보면 공항 활주로의 수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도 이제 1세션에서 우리 정무석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요. 활주로는 이 한 개를 운영을 할 때 그 최소한 2분 이상씩을 이렇게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항공기가 웨이크 터뷸런스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돌풍들이 일어나죠. 그것들이 2분 정도를 남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2분 이상을 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활주로 하나면 대략 1시간에 25대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활주로 하나만 있으면 그 활주로가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들은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데 내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또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고려를 하면 활주로는 최소한 2번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고려한다면 활주로를 벌려가지고 최대 수용량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어떤 그 소요에 대한 어떤 수요 예측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운항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국제선만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가거나 다른 데를 갈 때 국제선을 타고 가서 다시 이게 국내선을 갈아타고 보통 움직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미주, 유럽 노선을 많이 또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다시 국내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덕도 공항에 내려가지고 화물을 전부 다 찾아서 차를 타고 김해 비행장으로 가서 또 김해에서 또 옮겨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같이 움직이는 것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주로 처리 용량을 기본으로 하되요 국제선, 국내선을 같이 움직여서 하는 것들을 꼭 고려를 해서 활주로를 건설을 하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스마트 공항 건설을 위한 추가 제안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하나가 이제 BH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시면 보통 몇 시간 전에 가십니까? 인천공항 가실 때 보통 한 2시간 전 그렇게 이제 가도록 돼 있죠. 그래도 인천공항은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대략 300km 정도가 되는 철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두바이 공항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한 400km 정도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 BHS 시스템을 꼭 설계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을 하실 때 공항에 빨리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꼭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체크인하고 그 안에서 대략 한 200-300km 정도로 얘가 내가 체크인한 곳에서 내가 타려고 하는 항공기로 빠르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수화물을 실어주고요. 또 내렸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대략 12시에 내리면 빨리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도착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워크스루라고 보통 하는데요. 지금 공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벌려가지고 보안 검색 요원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그림처럼 걸어가면 자동적으로 보안 검색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검색을 여기 스마트 공항에 할 때는 가덕도 신공항에서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기술이요, 파랗게 돼 있는 부분들은 다 완성이 돼 있는 거고요. 두 가지 까만 글자 있죠? 신발 검색기 그리고 트레이 검색기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거 완료 목표가 2025년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2029년 그렇게 목표로 한다면 충분하게 설치를 하고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사타를 이제 끝냈고요. 지금 단계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이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또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않으면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동네 공항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아까 섬 형태로 돼 있었던 거죠. 그 활주로를 북서쪽으로 좀 대략 800m 정도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섬 끝에 활주로 끝을 붙이면 부동치마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계획고를 25m 정도로 올리면 조종사들도 그 야간에 파도가 치는 곳에서 내리는데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사실은 같이 타시는 겁니다. 조종사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승객들이 수백 명이 같이 이 목숨을 걸고 이제 마지막에 내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꼭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활주로 길이는 부양을 꼭 고려를 해서 3,800m 정도로 검토를 꼭 해야 된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대구 신공항 이렇게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활주로 길이를 3,800m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꼭 여기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정무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하나 그려봤는데요. 아까 이제 활주로 끝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활주로가 이제 왼쪽, 오른쪽 끝으로 있습니다. 요 거리는 대략 760m를 벌리면 동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활주로 하나가 25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50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산수로 계산을 하면. 이러한 식으로 설계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한 번을 하더라도 설계는 두 번을 하는 걸로 설계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봐서는 가장 예쁜 그림은 이런 3자형 공항 구도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국내 최초의 대형 해상공항 건설 방안 박원태 교수님의 발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공항 건설 방안 이상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님께서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상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님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로부터 소개를 받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성건입니다. 오늘 제1세션에서는 세계 최고의 환적 항만 그리고 또 컨테이너 항만을 가지고 있고 또 물류의 기종착 철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산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인 가덕 신공항이 완성이 된다면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남부권, 동남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발전의 성장축을 하나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덕 신공항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오늘 기조 강연을 영상으로 해주신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가덕 신공항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가덕 신공항 물류포럼 제2세션에서는 국내 최초의 대형 해상공항 건설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으로 발제를 해주신 박원태 청주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영록 신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신현석 부산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권오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이상국 부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박원태 교수님께서 국내 최초의 대형 해상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각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대학교 김영록 교수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김영록입니다. 그래도 박원태 교수님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항공적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공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안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항공에서 지금 그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나면 미래 수요가 항공 분야에서 반드시 유발되기 때문에 그 유발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항공 발전적 측면을 보면 항공에서 지금 가장 큰 변화의 트렌드는 UAM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하고 흔히 저희가 이제 드론 택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유수 공항들이 이 UAM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 공항에 UAM 포트를 새로 만드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UAM 팀 코리아가 꾸려져서 UAM 그 버티포트 발전 방향, UAM 드론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2040년 정도에 세계적으로는 약 1조 달러의 UAM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내도 2040년에 109억 달러 정도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UAM 그 버티포트 개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버티 허브라고 하는 20대 정도의 UAM이 내리는 공항 정도의 규모, 그리고 4대에서 8대 정도의 기체가 내리는 버티포트, 그리고 건물 옥상에 지어지는 버티 스탑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공항들은 이제 버티 허브의 개념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5년 그 초기, 그리고 2030년 성장기, 2030년 이후 이제 그 성숙기 단계로 놓고 그 UAM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100km, 200km, 300k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공항 개발 단계에서 UAM이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이유가 현재 터미널 내에 UAM 포트를 만든다면 이동 동선이 좋아지는데 모든 공항들이 현재 기존 시설 외의 부지에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그 터미널이 동쪽에 있고 활주로 두 번이 서쪽에 붙어 있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터미널 옆쪽 동쪽 부부 주차장 공간에 이제 버티 허브를 만들 예정이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양쪽에 그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과 연결된 곳에 UAM 포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UAM이 날아다닐 때는 활주로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주로를 통과하게 된다면 착륙 단계의 비행기가 착륙에 실패하는 미스 어프로치가 나면 고 라운드라고 다시 제26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UAM이 그 상공을 지나다니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활주로 옆에 로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덕도 같은 경우에 이제 박원태 교수님께서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3자형 구조가 가장 효용성이 좋은 공항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UAM을 포함시킨다 보면 가운데 터미널에 UAM 포트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나온 이안 같은 경우도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기준을 놓고 본다면 내륙 쪽에 이제 터미널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가덕도 구조상으로는 내륙 쪽에 UAM 포트를 만들게 되면 내륙 쪽으로 그 UAM이 또 2,000에서 3,000피트 정도 상공으로 날아다니게 되는데, 김해공항 그 이착륙 장주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는 가덕에서 떠서 뜬 UAM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거나 복잡한 구조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바다 쪽에 터미널을 만드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UAM 포트를 충분히 고려한 2, 3활주로에 대한 추가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공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는 미주 노선이 동남아시아나 오세아니아를 갈 때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항공 노선에 있습니다. 그 노선상에 그러니까 그 스탑오버라는,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경유할 수 있는 스탑오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항공이나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항공 측면에서는 싱가포르 공항과 두바이 공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허브 공항으로서 스탑오버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항이 멈춰서 24시간 이상 그 해당 도시를 관광하고, 도시에서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뭐 무료 이용권들을 제공하면서 그 공항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노선상에 미주에서 아시아를 들어가는 노선상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생항공사에 대한 고려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시장은 공항을 기반으로 항공사가 발달하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이제 신생항공사가 인천에 이제 에어프리미아, 양양공항의 플라이강원, 그리고 청주공항에 에어로케이 등 신생항공사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비즈니스 항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넥서스젯이라는 항공사가 2021년도에 개항을 했고 추가적인 항공기 도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공항이 만들어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생길 항공 수요를 반드시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반드시 기본 설계 과정에서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록 교수님께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공항과 달리 도심 항공교통과 연계된 공항 설계가 필요하고 또 항공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이 반영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신현석 부산대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입니다. 전공하고 있는 신현석 교수입니다. 녹색 국토물관리연구소장을 하고 있고요. 녹색 국토물관리연구소니까 뭐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산치수연구소, 산하고 물하고 뭐 다죠, 그렇죠? 국가를 경영하는 거는 산과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토픽이 되는데요. 저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덕도 신공항의 부산시 진행 방안에 대한 좀 문제점 한 3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재현 방안 한 4가지 이렇게 갖고 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딱딱하고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축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전문 용어에 지금 혼란한 잔치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진행 방안에 대해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첫 번째 세션에 너무 없었고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미래 세대가 이용할 공항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다음에 또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는 젊은 세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제가 30년 대학 교수를 하고 40년을 영국에 있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보면은 심플한 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단순한 설명을 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이 앞으로 부산시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전기값 아낄 때요. 전기값 아끼기 위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기값 아끼자라고 하면요. 실험상 1% 내지 2% 물도 마찬가지고 밖에 아끼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옆집 사람보다 당신이 70% 전기를 더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전기를 아껴요. 물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류, 항공, 건설,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 시 조직. 저는 이 컨트롤 타워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그 국가 사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컨트롤 타워에 대한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덕도 신공항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고 일자리면서 과학과 기술이 집약된 복합적인 집약체입니다. 저는 글로벌 물류 이런 쪽은 또 다른 전공 분야가 계시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과학과 기술이 직접 됐다는 건 앞으로 4차 혁명 시대가 됐던 미래는 과학기술의 도움과 과학기술의 전문성의 선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 공항이 실행될 수 없다는 건데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복합 물류 또는 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신성장 동력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부산시의 하나의 핵심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주변에 있는 도시, 해양물류 도시, 에어 도시 여러 가지 이 도시 그 발전과 함께 부산 시내에 있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좀 조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그린 스마트 신기술. 지금 부산시가 그린 스마트라고 얘기하는데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는 데는 그린 스마트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린이라는 건 뭐죠? 친환경적인 기술. 앞으로의 먹거리죠. 물과 에너지, 지속 가능성을 갖는 어떤 그린 신공항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그냥 인천공항처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무인 기술, 우주 기술, IT 기술, 바이오 기술 이와 같은 많은 그 신기술들이 접목돼서 궁극적으로 혁신공항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부산시에서 같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공항은 저희가 같은 기술자들이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실 때 건설이나 공항은 좀 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책 결정 다 하시고요. 나머지 전문성이나 기술은 기술자, 그다음에 과학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 중에서 공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환경과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는 공항은 앞으로 지속할 수 없고 안전하게 운행되지 못하는 공항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번 공항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난환경 전문가로서 이와 같이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고 했듯이 명확한 환경영향평가나 재영향평가가 패스트트랙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수행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정말 멋진 공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원숙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뿐만 아니고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가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히 정책 결정하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제1의 핵심 사업으로 삼아야 되고 부산시가 표방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도시를 가덕 신공항에다 투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가덕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권호순 책임연구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가볍게 해양 관광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산이 영화의 도시이자 예술의 도시인데요. 가덕도심공항 지금 네모 반듯하게 해서 해양 공간과 전혀 조롭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해양 환경을 가장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공간 계획이 돼야 되지만 저는 해양 공간, 미래의 해양 공간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창의력 여기 무조건 들어가서 이 네모 반듯한 공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공법, 건설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다에다가 이 공항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처럼 바다에다가 이제 기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공항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선박처럼 물에 띄우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매립하는 방법은 인천공항 사례도 있고 근처에 부산신항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 아주 많은 경험과 시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성숙도도 매우 높고요. 아주 안전한 방법이지요. 다만 여기 입지처럼 연약 지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건설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식이라고 또 하는데요. 아주 큰 넓은 교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은 국내 광양항이라든가 부산항에도 일부 구간들이 이렇게 장교식, 교량식으로 건설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공항으로는 국내 사례는 없고요. 해외 일본의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이 이런 장교식으로 건설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높습니다만 아주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부유식 공항은 일본에서 메가플로트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가 종료된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미 해군에서 이동이 가능한 수상 활주로 같은 것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항으로 대형 민간 공항으로는 사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부유식은 수심이 깊은데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수명이 분명히 존재하는 임시구조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지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선박에서는 이 흘수라고 하는데요. 구조물이 물에 뜨기 위해서는 부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력을 받으려면 콘크리트 구조물 같으면 이 계획고의 2배 이상의 흘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지에서는 이 흘수를 만들 수 있는 수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공모함이 보통 한 300m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평양 대서양에다가 대형 해상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검토했던 MOB라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오션 베이스라고. 그게 한 1.5km 정도 길이를 가시는 초대형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지금 저희 가덕도시공항이 3km가 넘는데 여기에 부유식 공항을 아마 고려한다면 상당히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거가대교 침매암을 건설했던 것처럼 착자식 공법이나 부력을 이용해서 자중을 감소시켜서 침하를 억제하는 부력식 기초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공법들이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슈가 되는 것처럼 공사 기간을 줄이려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고요. 혁신적인 도전적인 공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환경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공법, 특히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이런 공법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공기를 단축하려면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빠르게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착공 시기를 늦추면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은 뭐 국토교통부의 어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허가 문제, 그리고 민원 문제,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을 다 동원하고 국토부, 부산시, 부산시민 모두 합심해야만 겨우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호순 책임연구원께서 공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매립식, 장교식, 그리고 부유식을 3가지를 설명을 하시면서 부유식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엑스포 개최 전에 공항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부처의 노력, 국토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서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연구원의 이상국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연구원의 도시 환경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국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오늘 그 박원태 교수님 발제 내용은 아주 좀 좋은 발전 방안이 있어서 좀 인상 깊었고요. 저희가 오늘 이런 발제나 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결국 우리가 신공항을 조기에 좋은 공항으로 잘 건설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 과정에서 이미 건설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난제일 수도 있죠. 해상공항을 자꾸 했는데 순수 인공섬으로 이렇게 건설된 해상공항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7, 8개도 있고 4개 정도도 있는데 순수한 인공섬을 이렇게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미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간사이 공항부터 해서 주부국제공항, 뭐 마카오 공항 뭐 이런 것들이 순수한 어떤 공항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해상공항들이 보통 많은 어떤 비평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파도하고 뭐 바람에 취약하다. 수심 깊고 연약 지반이 두꺼워서 건설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꼬집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 중에 안 하시는 말씀, 그분들이 또 이렇게 안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 해상공항을 건설하는 도시가 광역권이 그런 해상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민들이 얻는 편익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 보면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저희가 이제 간사이 국제공항을 보면요. 간사이 국제공항은 오사카 메가시티 리전의 관문입니다. 주부 국제공항은 아시다시피 나고야 메가시티 리전의 관문입니다. 오사카하고 나고야가 개방된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면 우리 모두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덕도 부산뿐만 아니라 동락권 메가시티의 관문공항이 되어 지역에 우리 지역에 뭐 고급 서비스 산업과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거라는 건 우리 이미 마음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저희 연구원에서 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2018년에 영남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연간 한 570만 명에 달한다고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용객들이 연간 교통비하고 시간비용 뭐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비용을 다 합계를 하면 약 1조 1,200억이 된다. 1조 1,200억을 단순히, 물론 이게 다 현금적인 어떤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약 12년 동안 이렇게 건설하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비용이 이렇게 버금갑니다. 그럼 이런 고통을, 이런 부담을 우리는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이 개방된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는 기본적인 아주 필요한 기반이면 틀림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이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우리 지역 발전에 모멘텀이 되고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우리 부산의 꿈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거라는 데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국 연구실장님께서는 단순하게 공학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공항이 건설되었을 때 주민 비용이나 편익 이런 관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제가 가슴에 참 와닿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이 건설될 거라는 그런 꿈을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입장을 전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가덕신공항 건설 방안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2 세션 토론은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와 조기 건설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상적인 건설 방안, 동남권 도약의 핵심 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한 질문당 가급적 2분 또 빠르면 1분 내외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와 조기 건설에 대한 의견과 관련한 논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선 연구원님의 발표에도 언급되었듯이 사타에서 2030 월드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지 말라는, 그리고 2035년은 개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항이라는 100년 대계 진행을 하면서 당장 눈앞의 계획에 좌우되고 싶지는 않지만 2030 월드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시의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의견을 좀 고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기간을 9.8년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35년 개항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사타에서도 그런 조기 개항을 했겠지만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한계가 고려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빨리 끝내고 착공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29년에 개항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공사 기간이 5년 남짓입니다. 지금 10년 계획을 절반 이하로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공법이나 장비 규모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타에서 제시한 공법이 아주 경험도 많이 돼 있고 기술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년을 바라봐야 되는 공항인데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잘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2030 엑스포에 대한 사전 개항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간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건설이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을 잘 병행하고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적 공법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급속한 시공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설계 과정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시공 과정에서 아주 광범위한 모니터링, 분석을 동시에 병행해 가면서 건설을 해야만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줄여서 안전한 공항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성에 위험이 되는 공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또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최대한 2030년까지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가 조직적, 기술적으로 또 시급하게 그런 의미에서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현석 교수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방대한 질문 주셔갖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저는 그 PMC
그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시는 PMC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 또는 카운셀링을 얘기합니다. 워낙은 예전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건설 용어고요. 이게 카운셀링 컨설팅이 붙어 있는데요. 이 PMC 방식이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는 가덕도 신공항의 한국공항공사에서 좀 벗어나서 PMC로 가면은 이 지금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가덕도 신공항 또는 이제 부산공항 되겠죠. 앞으로는 부산국제공항 관련된 공항공사가 부산시 또는 경남, 울산과 같이 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이 두 가지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그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열성과 도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C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컨설팅 카운셀링입니다. 저는 부산시 지금의 행정력, 기술력, 추진력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최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가 필요합니다. 이 싱크탱크 전문 실행 조직을 위해서는 뭐 과감하게 부산시 미래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 기술과 전문, 그다음에 경제가 같이 통합될 수 있는 이런 연구원 단위의 조직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만들어지고, 이게 대학과 시장께서 얘기하는 지사나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싱크탱크를 지금 조속히 만들어서 이 단순한 공무원들의 어떤 그 탁상 놀림에 의한 그 진행보다는, 우리 저 부시장님께서도 제안드리지만은 그와 같은 그 명확한 그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공항이 건설되는 시공 기간 동안에는 부산시가 직접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PMC 방식이 적극적 도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또 공항 건설 이후까지 생각을 한다면 가덕도 공항이라 붙일지 모르지만 부산 어쨌든 공항공사를 만들어서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부산시에 미래기술연구원 같은 전문적인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기존 시설인 김해공항의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록 교수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덕 신공항이 개항된 이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활주로 2번 그리고 추가 확장에 대한 부분은 김해공항의 국내선 이전이 반드시 전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해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부산에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기반으로 항공 메카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김해 신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주에서 일단 동남아시아나 오세아니아로 들어가는 노선에, 그러니까 일반 항공이라고 하는 제너레이션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일반 항공, 앞에 설명드린 비즈니스 항공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번의 기름 주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김포공항에는 비즈니스 전문 터미널이 있지만, 그러니까 김해공항에 비즈니스 전문 터미널을 만들고, 그리고 현재 김해공항 내에는 대한항공 테크센터라는 정비가 가능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공항을 비즈니스 항공, 제너럴 에비에이션 전문 공항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이제 양성되는 과정 중에 비즈니스 항공기 정도의 크기의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됩니다. 근데 김해공항에 그 항공기를 유치한다면 뭐 부산에 새로 생긴 넥서스젯이나 뭐 여러 항공사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항공훈련센터에서 현재 비즈니스 항공, 그러니까 제트항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김포공항에 있는 거를 김해로 내리고, 그러면 김해공항 자체를 제너럴 에비에이션 전문 공항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항공 관련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지금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곳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 현재 그 부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곳이 뭐 사천, 진주, 그리고 고흥인데요. 그러니까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 인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활주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을 김해공항으로 유치한다면 김해공항에 대한 기존 청사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대학 교육기관이나 뭐 R&D 그러니까 교육이나 개발 관련된 업체들을 이주시킨다면 김해공항이 일반항공, R&D, 교육훈련 전문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해공항이 국내 공항이 가덕 신공항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전문 터미널로 혹은 또 교육기관, R&D 연구 기능들을 집적화시킬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토론을 마치고 두 번째 주제인 이상적인 공항 건설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를 맡았던 박원태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덕 신공항의 활주로는 폭이 45m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비교해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타를 보면 이제 45m로 되어 있죠, 폭이. 이제 저는 그냥 60m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 인천공항이 또 마찬가지로 60m로 다 폭이 되어 있고요. 기타의 뭐 김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3년까지 그 폭이 원래 그 초대형 항공기는 60m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45m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그 항공기 크기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항공기가 초대형 항공기는 날개 끝 간의 거리가 대략 65m에서 8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5m짜리를 하면 거의 2배가 되는 커다란 비행기가 그 활주로를 덮어가는 거죠. 그 휠의, 그러니까 바퀴의 넓이도 대략 14에서 16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활주로에 거의 반절되는 것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종사 입장에서 제가 한번 후배들이 많이 있어서 뭐 747이나 그런 기장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면 펄쩍 뜁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이제 내릴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훈령에 보면 갓길을 원래 초대형 항공기는 엔진이 4개가 있는 초대형 항공기는 갓길을 75m까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면 저는 일단은 가덕도의 그 활주로 폭은 60m로 일단은 계속 강조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들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의 그 대형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45m 폭으로는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0m 이상은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발제 때 얘기했던 것처럼 비행기 활주로 길이도 3,500m에서 3,800m 정도는 확보돼야만이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다라는 종합적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공항을 설계할 때 미래 수요도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겁니다. 김영록 교수님, 그 건설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인천공항이 2002년에 이제 최초 개항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인천공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뭐 김포공항이 있는데 이런 대형 공항이 왜 필요한가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최초 설계부터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최초 1단계 건설 때 활주로 2번과 1터미널을 만들었지만 3, 4 활주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미리 확보가 되어 있었고, 지금 5활주로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카이 72 골프장 부지를 5활주로로 변경시킬 수 있을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된 상태의 설계가 됐습니다. 가덕공항도 마찬가지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의 국내선이 추후에 옮겨질 가능성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UAM 포트에 대한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이미 20년이 넘은 공항인데 UAM을 고려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 옮길 수 없다는 1, 3, 4활주로, 1, 2활주로와 3, 4활주로 중간에 있어서 터미널에 UAM 포트를 붙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화물터미널 쪽에 이제 UAM 포트를 만들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5활주로 스카이 72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UAM 포트를 아예 공항 외부 시설로 옮겨야 되는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공항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최소한 30년, 50년, 100년 이상의 미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거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해공항에 국내 공항 기능이 옮겨오는 것도 전제를 해야 되고 또 도심 항공교통까지 고려한 터미널 내지 활주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 건설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점은 자연재해 및 환경 영향 극복에 대한 방안입니다. 자연재해 환경 영향 극복 방안과 또 칸사이 공항처럼 해상공항의 부등 치마에 대한 대처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국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아까 서두에 이미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벌써 서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건설 공기를 단축시켜서 2030년에 이렇게 개항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희망, 목표, 이게 실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기간은 이미 거꾸로 이렇게 역산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년 몇 개월이 걸릴 거다라는 거 이제 추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진행되는 지금 이제 곧 진행되죠. 지금 기본 계획이 곧 수립 단계에 있는데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진행되는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죠. 그리고 재해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래 우리 김해 신공항의 뭐 부등치마라든지 어떤 환경 영향 이런 부분을 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간사이 공항을 보시면 해수면에서 약 15m 정도로 이렇게 계획표를 만들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이렇게 보면 지금 파도가 치면 지금 현재 그 해수면에서 활주로가 한 2m, 3m 정도 이렇게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파도가 좀 높이 치면 뭐 태풍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이렇게 저희가 추론해 보면 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인데 더 들어가면 이 부분이 과거에 그럼 설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일본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의 한 경험도 있고요. 이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할 건 재해영향평가, 부등치마뿐만 아니고 장래 태풍이라든지 어떤 높은 파도라든지 이런 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영향평가가 또 이제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부산시가 과거에 이렇게 그 자연환경 조사를 이렇게 해온 보고서 자료들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가덕도이라는 굉장히 자연환경 관점에서 희귀종과 희귀식물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전히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할 때 아마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하고 큰 이슈 또는 마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거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제시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수용도 또는 협의도 협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만약 소홀히 다하게 된다면 아마 시간에 상당한 어떤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적극 또 반영하고 수용하고 좀 더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특히 전략영향성 평가가 저희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국 실장님께서는 그 공기 단축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을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또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칸사이 공항 사례를 말씀을 했는데 칸사이 공항은 과거에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덕공항의 태풍 및 침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신현석 교수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전공 얘기하는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인프라스트럭처의 핵심은 사용자를 위한 안전과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자연극복의 역사죠. 이 자연극복의 역사에서 이걸 두려워하면
절대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보면 저는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 부지에다가 이거 뭘 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 공항들 상하이 공항이나 홍콩공항 보면은 여기 신공항 공사보다 5배, 10배,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많은 그 자연 극복의 그 인간의 역사가 최근에 고도 기술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뭐 너무 큰 우려, 부등치마다 뭐다 이런 우려는 기술자들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간사이 공항에서도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태풍 때문인데요. 원인으로 보면 뭐 간단하죠. 기후 변화 때문에 태풍과 그다음에 강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공학적으로는 조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수리학적으로는 부지 내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빠지지는 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게 일부 부등치마로 인해 가지고 물 고임 현상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린 스마트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최근에 논의되는 저영향 개발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환경, 그다음에 재해, 그다음에 나름대로 에너지, 영향을 적게 하는 개발이 요즘 도시계획 분야나 토목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이 저영향 개발을 통해서 이 인프라가 실제로 침수에 영향이 적고 환경에 영향이 적는 방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실시 설계 단계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재난 문제는 최근에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부산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보나 경보 관리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게요. 지금 사타가 됐든 기본 설계가 됐든 이와 같이 가장 건설 단계에서 중요한 재난, 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줄도 없습니다. 과업 지침서에도 없고 고민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기본 설계나 나중에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도록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과업 지침서에 명확하게 넣어서 실제로 멋진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침수 문제도 저희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주제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도약하는 불경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한 분만 좀 말씀을 듣고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호선 연구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때 유관기관과 기본 계획을 융합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이 지금 이제 착수 준비 단계인데요. 이런 기본 계획이 마련될 때는 다른 기존에 있는 계획들에 이제 맞춰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서 공간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부산시는 해양수도를 춘명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사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과 함께 기존 계획들도 같이 업데이트되면서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교통 계획도 분명히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요. 인천공항의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병렬화시킨 것처럼 현재 가덕도를 통한 단일 교통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해상교통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이 공간적으로 가덕도 인근만 볼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부산시 전면에 있는 해상 공간 전체를 같이 봐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2030이 아니라 50년, 100년 후까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의 또 고견을 들어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토론은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이 참 인상 깊었던 점은 관문 공항인 가덕 신공항을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을 바라본다는 자세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도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이 완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션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